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억울하다, 목숨도 걸겠다, 전재산 다 걸겠다 라던 손혜원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3심 남았는데 대법원까지 유죄된다면 손혜원 의원이 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차명 투기 논란이 일었던 목포의 그 창성장 건물에 대해서도 국가가 몰수를 해야 한다라는 판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손혜원 의원의 1심 유죄 소식 분석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목포의 차명으로까지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하여 투자를 했다, 투기를 했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손혜원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앞서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전 재산, 목숨까지 내걸겠다라고 밝혔는데 손 의원 입장은 무엇인지,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B2 15조, 무죄 15조. 20대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이른바 올인을 하는 B2족이 20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20대들에게 부동산도 진입할 수 없는 벽이 됐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취업도 잘 안 되니까 주식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다걸기, 빚내서까지 손실이 클 때 20대들에게 충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값 상승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매물이 종족을 감추고 증여 열풍이 거셌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가고 있다는 지적이 한국일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있다. 매물이 없어서 거래는 줄었지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정책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실업자가 113만 명을 기록했고 21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고용 나아져서 다행이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실업률 4%, 취업자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경제부총리는 뭘 보고 고용이 나아졌다라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느냐, 조선일보가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도 다 괜찮아지고 있고 우리 경제도 튼튼해지고 있고 이렇게 고용률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참 살기 좋은 경제가 된 건데 과연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늦어도 괜찮아. 주문 안 하는 날 택배기사님들 푹 쉬고 오세요.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과연 시민들이 동참할지가 관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택배기사님들이 우리도 좀 쉬자, 그리고 시민분들이 택배기사에게 휴가를 좀 드리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월 14일 쿠팡도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지지했습니다. 시민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죠.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에 똑똑하고 터프한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표현이 실린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의원, 첫 여성 부통령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메이카, 인도 이민자 부모를 뒀고, 하지만 실력 하나는 정말로 최고입니다. 검찰국장과 주 법무부 장관을 거쳤습니다. 토론 능력, 카리스마도 뛰어나서 여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부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10억.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상승폭이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부동산 값이 10억이다. 이야, 사상 처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재산. 손혜원 의원 유죄. 전재산 걸겠다는 호언 장담 어떻게 된 걸까요? 잠시 후에 손 의원 입장은 무엇일지,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지 짚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안 나가. 최근 여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터뷰했습니다. 나 안 나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감사원장 임기가 정해졌는데 그거 왜 나갑니까?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김재호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통계는 심상치 않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급기야 서울 부동산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습니다. 10억이 대단한 가격인데 평균가가 10억을 돌파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부동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싼 집도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첫 10억. 와, 집 사는 꿈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젊은 부부들에게는 용언한 일이 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해서 사실 좀 마음이 무거운 뉴스. 사상 첫 10억 돌파. 그리고요, 강남 3구는 뭐 딴 나라 아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20억 1776만 원. 부동산 시장, 부동산 매매 상승세가 안정화됐다지만 강남 3구에서는 보란 듯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매물은 줄었습니다. 문제는 전세라도 좀 살아볼까 하는데 전세가가 어떻게 됐냐? 자, 분양가를 전세가가 뛰어넘었다. 자, 요 판만 봐도 다 얘기됩니다. 마포구 공덕 SK아파트 분양가가 7억 5천인데 전세가가 8억에서 10억까지. 서대문구 힐스테이트 신촌아파트 분양가가 4억 1천이었는데 전세가가 4억 8천에서 5억 2천. 은평구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분양가 4억 7천이었는데 전세가 6억. 집을 사는 금액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졌다? 그게 임대차 3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법으로 전세 시세라는 게 없어졌다.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다. 신축 전세는 씨가 마를 것.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급등한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올린다. 임대차 3법 시행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실거주 2년 등으로 물량이 줄어서 값이 오른 거다. 이게 당연한 경제학의 원리죠. 희귀해지면 값은 오르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부동산 매매가 상승세가 안정화됐다. 그리고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도 그 일시적으로 집값 오르는 거다. 신서식품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상 첫 10억 돌파에 전세값이 분양가를 역전하고 강남 아파트는 뭐 계속 더 비싸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전세값도 따라 오르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보신 것들이 다 신규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나온 것들인데 그런 데 보니까 분양가라고 하면 최초 이제 구입가인데 구입가보다도 오히려 사지도 않는 전세값이 더 높다. 굉장히 어떤 시장에 지금 과열돼 있고 시장이 뭔가 혼선과 혼란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조금 전에 나왔던 뭐 KB 주택가격 동향도 보면 서울 평균 전세가가 한 2년 만에 5천만 원이 더 뛰어서 5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평균 전세값 자체가 지금 서울에 살려면 최소 5억 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웬만한 서민들은 참 전세 살기도 이제 힘든 상황이 됐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더 과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뭐냐 보면 결국은 보유세를 굉장히 올리면서 그게 전세값에 반영되고 또 한편으로 임대차 제도를 바꾸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이런 정책에 따라 시장이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면 다시 이 전세값이 오히려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전세금까지 국가가 나서서 감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네수엘라식 통제냐라는 비판인데 대통령이 설치를 검토하라라고 말한 뒤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까지 단속할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카페 등등에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다 위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시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투기꾼 넘어서 범죄자 취급하냐. 베네수엘라냐.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냐. 조만간 병원 감독기구도 생길 것 같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들 자리만 늘리는 대책 아니냐. 선거판도 아닌데 너무 조급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강제적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커질 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없어서 부동산 값이 올랐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제도를 그냥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모든 것을 다 감독하고 모든 것을 다 처벌하고 모든 것을 다 규제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와 관련돼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는 전세값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기구를 만들고 부동산 카페까지 들여다봐서 형사처벌하겠다? 이게 과연 능사일까요? 능사이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을 뽑을 것인가? 또 지금 있는 일들도 말하자면 규제를 체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좀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는 당정협의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한 불쾌감도 민주당 내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초에 보궐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퍼센테이지로 보면 집 가진 사람, 강남에 집 가진 분이 전체 국민의 몇 프로인가, 이렇게 하면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예.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당정 협의 없이 정부가 이렇게 땜질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어떤 강공수만 둔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대책도 되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대통령 발언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높아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보유세만 놓고 본다면 0.9라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실제로 그런 보유세 비중에 비해서 말하자면 이 과세 감면을 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연말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유세를 거두되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떤 복지 혜택이 축소가 되지 않는 그런 방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양도세, 거래세, 보유세를 합치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수준까지 돼버려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대통령에게 그 부분만 딱 실제로 보유세가 낮은 건 맞는데 그 부분만 딱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또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잘못되면 이게 부동산 가격만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세가 강화되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엔 채증 현상이 생기죠. 그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민스크 모멘트처럼 좋은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그런 어떤 또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 국민의 잠재적인 투기꾼,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센 논란이만큼 이 이슈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정당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 공개가 된 건데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더 높아졌습니다. 52.5%가 대통령 못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고요. 43.3% 긍정평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떨까요? 자, 이건 반드시 고시해야 할 사항이고요.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수치적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뒤바뀌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36.5%, 더불어민주당은 33.4%, 나머지 정당들은 다음과 같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합과 또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합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 합이 더 앞선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흥미로운 요인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정하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 이런 변화를 보였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정당 지지율이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서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역전돼서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순위가 역전되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범여권, 범야권의 비율이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저는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저렇게 한 10%포인트가량 긍부정 평가가 역전 크로스가 되고 나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게 여권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 같은 경우 대통령의 이전 말 한마디, 정책 발표 한마디가 긍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향을 미칠 텐데 저렇게 해서 긍부정 평가가 많은 차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권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건 결국에는 일부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레임덕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그다음에 청와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균열이 생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아직도 여전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고 대한민국 더 잘 발전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점 좀 제대로 한번 챙겨봐서 그냥 늘상 하는 것처럼 여론 지지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말고 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또다시 정치권 성추행. 4개월 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사죄했던 민주당의 부산시장이 또 고개를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원이 식당 여종업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피해 여성 측은 CCTV 화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성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 배영진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부산시의원. 여성은 식당 종업원입니다. 이 여성은 김 시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김 시의원의 성추행이 이것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당에 찾아와 피해 여성과 또 다른 여종업원들을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가 옆에 있는데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더욱 불쾌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1의 자녀가 옆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커지자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면 김 시의원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만졌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술 한잔 팔아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인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황당할 따름입니다. 대응해야죠. 무고죄를 해야죠. 경찰은 식당 CCTV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해자들과 김 시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이후 부산시의회는 의원들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넉 달도 안 돼 또다시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터지면서 오고돈 전 시장 사건을 벌써 잊은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상세히 살펴보시죠. 자, 피해자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중앙일보 기사가 보도가 됐고 그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민주당 소속의 부산시 의원 A씨가 식당 주인과 여종업원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식당에서 무슨 일이? 피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어린 자녀가 옆에 있는데 식당에 있는데 1시간 동석시키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부산시 의원이 식당 주인에 대해서 신체 접촉을 했다. 근데 그 옆엔 자녀가 있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지만 영업 지장이 우려돼 신고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게 피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이고요. 6일 뒤엔 종업원까지 성추행을 했다라는 게 피해자 측 입장입니다. 이 부산시 의원이 식당 주인 B와 종업원 C에 대해서 또 6일 뒤에 신체 접촉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설명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피해 여성들의 주장입니다. 해당 시의원은 술 한잔 팔아주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무고죄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진 한 장이 공개됐어요. 네. CCTV를 캡처한 사진인데 사진 한 장 보시면서 정혁진 변호사님 한번 얘기 주세요. 네. 자, 지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남성이 시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 종업원과 식당 주인이 이제 이런 부적절한 접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사진 왼편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저기 아이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추행, 성추행을 했다라는 게 피해 여성의 호소입니다.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사건. 일단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술자리에 동석해라. 예. 옆에 앉아라. 두 번째는 음주를 강요를 갖다가 했다. 술을 마셔라. 내가 술 따라줄 테니까 마셔라.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저러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폭언도 했다고 그래요. 망할 줄 알아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식당이 오래된 식당이 아니고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식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저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피해자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참겠다. 굉장히 자괴감, 수치감,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술을 팔아준다는 명목하에 또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다가 옆에 이제 애까지 있는데 저런 걸 당하니까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의원의 대응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잘못했다, 내가 사과를 갖다가 한다,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부인을 갖다가 하다가 저 CCTV 장면이 딱 나오니까 그제서야 여의치 않고 인정한 척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매상 올려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또 역고발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무고죄로 고발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명백하게 성추행으로, 거기에다가 만약에 진짜로 그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의 그 시의 여당 의원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런 폭언을 갖다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움찔해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느껴졌을 텐데, 저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초반에는 시의원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 CCTV 일부가 공개되자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성추행 여부는 뭐 서로 주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손을 얹은 사진이 공개되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의원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자, 통상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어깨에 손을 얹는 이게 격려 차원으로 해당 시의원의 주장을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는요. 식당 주인이든 여조봉이든 남자든 여자든 여자가 남자의 몸에 남자가 남자의 몸에 지난번 뉴질랜드 그 외교관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몸에 웬만해서는 아주 친한 뭐 이런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해도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장면이다.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장면은 격려 차원의 뭐랄까요? 그리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고요. 당하는 피해자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을 오해를 갖다가 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자, 해당 시의원의 반박도 공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억울하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시의원 입장 함께 보시죠. 성추행하지 않았다. 식당이 지난 7월 말 개업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토닥인 거다 라고 해명했고요. 식당 사장이 자신은 술 못 마신다고 복분자주를 직접 가지고 와서 따라 마셨다. 아무도 술 강요하지 않았다. 지금 피해자 측과 해당 시의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동석을 강요했느냐라는 여부와 관련돼서도 식당 사장 본인 의사에 따라 동석한 거다. 1시간 동안 별다른 얘기 안 했다. 남성 종업원을 폭행했느냐라는 것과 관련돼서도 내가 식당에 먼저 나와 폭행 사건 못 봤다. 나중에 일행을 통해 들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님, 예. 해당 시의원은 지금 억울하다. 성추행 안 했다. 저 사진을 보고 정혁진 변호사님은 저게 성추행이다. 서재현 부대변인. 예. 오거돈 시장 사건이 불과 4개월 전이었지 않습니까? 적절합니까? 부적절하고 사실 오거돈 시장님 사건이 없더라도 지금 그리고 또 피해자가 주장하듯이 기분이 설사 괜찮았다 하더라도 시의원의 자세가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신체 접촉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지난해 7월 한 달 정도가잖아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의원이든 누구든지 하게 되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장사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 격려 차원이라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말 식당 사업을 위해서라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앞에 뭐 예를 들어 공영 주차장이 없는지 어떤 사업하는 장사하는 환경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도움을 주셔야지. 술 팔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술 뭐 이렇게 판다고 해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핑계고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2년 전에는 제가 동구청장 후보로 나왔을 때는 유권자들이 정책을 안 믿었어요. 정책을.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진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이제 외면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나 시민, 국민의 입장에 더 뛰어넘어서요. 과도할 정도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라 하지만 또 민주당의 대표로 또 대변을 하시면은 그런 분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권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래를 봤을 때 암울하다는 것이죠. 예,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의 이야기도 계속 더 들어보시죠. 지금 피해자가 횟집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업에 있어서 방해가 생길까 그런 우려하에 처음에는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8월 5일 오후 8시 28분경에 발생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피해자 1의 자녀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 1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여기 와서 옆에 앉아라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급기야 피해자 측은 해당 시의원의 일행이 남성 종업원을 폭행했고 그 시의원 일행이 가게 망할 줄 알아 폭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식대 계산 중에 폭행이 있었다라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요. 20대 남성 종업원을 향해서 추가 금액 28,000원입니다라고 고지하자 시의원 일행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행이 앞으로 가게 망할 줄 알아, 간판 내릴 줄 알아라는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시 부산시 의원은 가게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게 피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박지원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부적절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의혹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해당 다른 남성 종업원들과 또 저 식당을 향해서 했던 발언과 행동들도 지금 계속 논란이군요.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쭉 설명을 주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저녁 자리의 계산을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게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시의원 자격으로 시의회에 뭐 공금을 활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부산시의원, 뭐 광역의원, 뭐 얼마나 대단한데 본인이 그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 어깨를 두들겨주면 격려를 한다는 표현을 하고 무슨 뭐 술 한 잔 팔아주려고 뭐 얼마나 대단히 매상을 올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다고 거기 가서 그런 인식을 사건이 저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해명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을 못하는 측면이 저는 지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문제 있다, 저 태도는. 성추행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예. 소위 말하는 뭐 자기 우월 내지는 무슨 갑질 문화잖아요. 무슨 얼마나 본인이 아니 처음에 시민들한테 표 얻을 때는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서서 이제 와서는 뭘 어떻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데 무슨 격려를 해주고 술 한 잔 팔아준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아직도 저는 깊은 인식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성추행 여부 건은 별개로 놔두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뭐 소위 무슨 정치권 뭐 기초 광역 의원들 무슨 이런 갑질 문화나 소위 뭐 유권자들 상대로 했을 때 표들 때하고는 마음이 다른 우월주의 같은 거 이런 거 좀 털어내야지.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 격려를. 그래서 자기가 한번 뭘 팔아주면 그 가게가 엄청 흥합니까? 그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직도 본인들이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사장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성추행 문제로 일건이 불거지고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에 저기에 사장님이 남자였고 그다음에 종업원도 남자였다면 이런 얘기도 못하면서 끙끙끙 대고 있는 그 많은 식당의 주인들과 종업원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월하게 갑질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런들 반성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저런 거는 경각심 차원에서도 건건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제는 이게 사실 뭐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을 잘못 준 것인지 아니면 공천 전에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 심취해서 변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번 사건이 터지면 정치권에서는 자꾸 개인화, 성인지 감수성에만 몰두하는데 이것을 좀 더 들어가면 사실은 저도 지역위원장이지만 지역이 차원에서 이게 관리 부분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부주했던 것인가 그리고 좀 공동 책임, 연대 책임 차원에서 중앙당도 이것을 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당 부산시 의회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여파로 부산시 행정공백의 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발생하여 부산 시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근본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해당 지역이 부산이라는 곳에서 더욱더 부산 시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일 텐데 김영주 의원님, 네.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얼마 전 여가부 장관은 여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거돈 전 시장이 강제추행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강제추행이다라고 답변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 치르게 될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이 최근에 267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치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거 부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 의원의 이 해명 술 팔아주려고 갔는데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그리고 저 공개된 사진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예, 더군다나 며칠 전에 홍수로 인해서 부산시 항만 앞쪽에 차가 물에 차가지고 사람이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이 비상시국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개인적인 어떤 뭐 술을 팔아준다는 측면에서 방문해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다둑거리는 거하고 달리 굉장히 꾹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격려하고 싶으면 요즘 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면 되잖아요. 하이파이브. 예.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저것은 진짜 감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세와 태도, 남성주의 이런 부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사실은 시의원의 역할과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인지해야 되고, 특히 이 여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더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또 뭐 성추행뿐만 아니라 일부 어떤 종업원에 대한 폭행도 사실 확인이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죄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빨리 부산시당 또 중앙당 차원에서 이 소속된 사구의 시의원 같으면 사구의 지역위원장이나 사구의 어떤 뭐 시의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빨리 해서 처벌을 빨리 단죄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와 관련돼서도 현재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오 전 시장이 모 펜션에서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있다가 오 전 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지역 기자들과 추격전까지 벌어지는 영상을 온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수사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좀 명명백백히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 시장 사건도 사실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다들 도대체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이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곧바로 이제 시의원의 또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제가 리포트에서 봤지만 시의원들 상대로 성인지 교육을 했다고 하죠. 그럼 또 터진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격려 차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하지 말라는 건 사실 성폭력 교육의 단골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접촉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어제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또다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교육으로 지금 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하여튼 결국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만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경찰이 꼼꼼히 수사를 해서 하여튼 죄에 맞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이 지금 부산 경찰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전 재산에 목숨까지 걸었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워낙 그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손혜원 의원의 의혹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왜 유죄를 판단한 것인지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번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전 재산과 목숨을 건다던 손혜원, 투기 맞다, 징역형. 지난 2017년 5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요,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맡았습니다. 자, 이 상임위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문화체육관광위의 간사였다. 외부에 비공개된 보안 자료를 손혜원 의원이 입수를 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지인과 친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인데, 그 비공개 보안 자료의 내용은 목포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였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지인 이름, 친족 명의로, 조카 이름 등등으로, 심지어 차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그 지역 일대의 부동산을 손혜원 의원이 사들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심입니다. 타인들의 명의를 매수해 그들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했고요.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비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창성장, 조카의 이름으로 산 건물,
국가가 몰수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어권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는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창성장 그림도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항소 의사를 표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반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하기 전 모습과 그 후의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혜원 전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고 굉장히 밝은 모습. 자, 이렇게 포옹을 하고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와 담소를 하는 모습. 굉장히 경쾌하게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죄 선고 후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도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손혜원 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차로 향하는 모습 대조적입니다. 판결 전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혐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직자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이 아니고 정보가 돈이거든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게 쉽게 말하면 투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기를 갖다가 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기하는 방식이 더 악질적인 것이 뭐냐면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계획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부패방지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갖다 위반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판결문에서 판사가 아주 준엄하게 그 비판을 갖다가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시가 상승을 예상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방법도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내 명의로 산 것도 굉장히 나쁜데 그 부동산을 명의 신탁을 갖다가 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것이다. 네. 그러면 반성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검찰에서는 구형을 징역 4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1년 6개월 실형을 갖다가 선고할 정도로 판사가 굉장히 엄중하게 이걸 갖다가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어지는 게 원래 부동산 실명법을 그 1995년에 제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도 위반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둘 다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있는데요. 김용주 의원님. 1년 6개월 징역을 했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될 경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형을 살게 됩니까? 그건 이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갖다가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손혜원 전 의원의 방어권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속되어 있으면 형사 재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방어권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할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직 의원의 그 신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예.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항소가 기각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니까. 손혜원 의원은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에도 난 굉장히 억울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제 무슨 말까지 했냐면 판사가 나 손혜원을 잘 모른다. 근데 판사가 손혜원 의원을 알 필요는 없고요. 판사는 법과 사실관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 손혜원 의원의 기대대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고요. 그다음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손혜원 의원이 그 법정에 들어가실 때는 굉장히 그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셨겠지만 제가 손 의원 그 전 의원 변호사였으면 속으로는 조금 막 그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 제 느낌으로는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도 이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많이 듭니다. 예, 그것은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쨌든 개인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영주 형님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자, 바로 그 데모. 어제 선고 직후 라디오에 손혜원 전 의원이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예.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 제가 미운 털이 좀 많이 박히는 건 아닌가? 미워가지고. 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죠. 저는 뭐 계속 하는 일은 계속 할 거고, 이 재판은 재판대로 또 제가 소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저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다라는 손혜원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저 발언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세상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사가 손혜원 의원을 잘 알면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법정에 쓰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를 이해하면 좀 더 선하게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판결을 내린 분들이 그 개인의 마음을 이해해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형량에 따라서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선의였다고 생각해요. 손혜원 의원이 예를 들면 목포의 지역의 구도심이 낡았으니까 말하자면 더 새롭게 하고 말하자면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관련된 사람이 투자하는 일은 안 했어야 된다. 오히려 공공형으로 그러면 목포 재생 사업을 위한 시민 펀드를 크라우드 펀딩을 합시다. 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왜 자기 돈이 들어가냐? 예. 그래서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예를 들면 10억을 모으는데 내가 한 100만 원 넣을게. 그런 정도 모두가 다 같이 합시다.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저 재판에서 쟁점은 있습니다. 이 투자하는 시점과 이 공개되는 시점이 오히려 선우가 바뀌어요. 중간이 건너뛰기 때문에 해명해야 될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공직자는 자기 직분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자기 개인의 이익 또 자기 친인척의 이익에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창성장 같은 경우 서재원 부대 네. 손혜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다. 근데 해당 조카는 나한테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산 거다라고 법원은 봤잖아요. 만약에 손혜원 의원 주장대로 내가 선의로 한 건데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 거라면 그래도 법은 지키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그렇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손혜원 의원의 그 이해 안 가는 성격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몰라도 서재원은 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동구청장 선거 2년 전에 제가 입당 3개월 만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데 손혜원 의원이 대구에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선거 전날에 예고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개인 유튜브로 저를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권자를 만났는데 바쁜데 왜 이렇게 나까지 챙기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대구에서 있는데 이게 좀 왜지?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뭐 나라도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특이한 분이다 이런 느꼈는데 이거하고 사실은 창성장하고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제가 어떤 추측했을 때는 손혜원 의원이 재산 자체도 55억입니다. 그리고 좀 조카에 대한 또 각별한 사랑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 법원이 판단했던 투기라고 한다면 그런 개인 정보를 먼저 선침해한다면 그렇게 그 조카한테 그것도 거래 정보가 담길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신에 선의로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체부잖아요. 국회의원 소속.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해 못하는 것은 손혜원 의원은 문화, 어떤 목포시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잘 봤지만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은 강구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어떻게 보면 범법 행위로 판단한 것인 거죠. 그렇군요. 박정하 대변인. 네. 의도는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의도가 선하면 다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저는 의도가 선한지 여부도 아직은 논란거리지만. 좀 전에 정익진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그때 당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이 손혜원 전 의원 관련한 사건에서 이해 충돌이라는 거에서 비록 1심이지만 1심 판결은 이해 충돌 있었다 확인해 준 거고요. 문체부 간사였으니까. 차명 있었다 확인해 준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면서 내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손혜원 전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좀 전에 우리 지금 화면 보고 계시지만 저렇게 바쁜 국회의원들을 목포 창성장으로 다 불러갑니다. 예. 이 사회적 비용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이 목포 재생사업 관련해갖고 논란이 있느라고 대한민국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 바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정세균 총리 모습도 당시 의원 보이는데 이 사회적 비용 이제 와서 전 손혜원 전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비록 아직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목포 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 손혜원 전 의원 건으로 인해서 저게 혹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거나 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손혜원 전 의원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마지막, 좀 전에 법 민심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법마저도,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마저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어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국민들이 받을 법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 저는 이 세 가지에서 손혜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했고, 지금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는 그럼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50몇 억 전 재산 기부할 건지 목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손혜원 의원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했던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뭐든지 저는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기사 쓰신 거는 사과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목숨 걸고 특혜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재명 기자, 처음부터 주려고 산 거다. 주진 않은 상태에서 지금 1심 재판이 나온 건데 주려고 샀다. 그래서 일단 주기 위해서 내가 차명으로 내 지인, 조카, 아는 사람들까지 해서 내가 일단은 사놓은 거다. 이거를 과연 그 재판부 자체가 이제 선의를 인정하진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다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를 다 인정한 거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직위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본 거고, 또 차명 투자를 했다는 것도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을 보면 본인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고 이해하면 쉽지 않게 얘기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하면 복잡하다는 건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은 내가 재산을 증식할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 환원하려고 했다 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 자체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사안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의 선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독심술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선의를 가지고 선의냐 아니냐를 가지고 법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법은 그야말로 법 조문에 대해서 그걸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말 속에 이미 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전 재산을 내놓겠다던 손혜원 의원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재원 부대 앞서 말씀드렸지만 53억 4,848만 원, 토지가 10억, 건물 18억, 골동품 28억, 상당한 재산인데 서재원 부대 만약에 이거 3심 대법원 판결도 유죄가 나오면 내놔야 되는 겁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책임지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억울하다는 어떻게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창성장 자체가 그 증여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제 7천만 원 정도 조카를 위해서 준 것이고, 확인해 보니까 증여세를 늦게 냈지만은 조카 쪽에서 증여세 자체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말씀드렸지만 55억, 굳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정말 자산 증식을 위했으면 그 어려운 목포시까지 가서 할 필요 없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시면 되는 것을 자산 증식을 해서 투기꾼으로 모는 거는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예. 손혜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공방을 주고받았던 과거 발언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목포에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있죠. 앞으로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낙선 운동을 하겠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지킵니다. 의원께서 저를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투기예요. 이유 야를 막론하고 어떤 질문이든지 손혜원 의원과는 절대 섞이지 않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입장이 그때와 지금이 참 묘하게 뒤바뀌었군요. 이재명 기자,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캠프에 사실은 엄청난 핵심으로 불렸었는데 예. 저때만 하더라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권력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핵심이었던 손혜원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고 그 손혜원 의원이 맹렬히 비판을 했었던 분이 국정원장이 됐군요. 근데 뭐 총선에 떨어지긴 했죠, 분명히. 예. 그래서 손혜원 전 의원의 뭐 예언이 맞았다 틀렸다 이런 얘기까지 뭐 했던 건데 글쎄요, 뭐 이제 운명이 뒤바뀌었지만 당시에 어쨌든 이제 아마도 손혜원 전 의원도 박지원 당시 이제 목포 지역 의원을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도 본인의 선의를 이제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그랬겠죠. 근데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어쨌든 뭐 재산 증식할 마음이 없었고 다 환원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비판이 했던 것 같고 결국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박지원 의원도 사실 낙선했었는데 또 다시 이제 국정원장이 되면서 뭐 굉장히 또 전혀 다른 또 이제 위상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1심에서 징역 유죄가 나왔지만 2심, 3심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손혜원 의원의 방어권 차원의 해명이 나오면 저희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유시민 뭘 그리 걱정하는지 이게 누가 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한 발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해서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검찰 쪽에서 나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무단으로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이 뭘 그리 걱정하느냐, 우리 안 봤다라는 겁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지금으로서는 안 밝힐게요.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예.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걸로 지금 짐작해요. 검찰이 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의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정익진 변호사님,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라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근거는 아직까지 제기하지 않고 있고 지난달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콕 집어서 저격을 했어요. 한동훈 검사 있었던 반부패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근거를 좀 같이 제시를 하면 좋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유시민 이사장이 통지유예 청구서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을 하면 열흘 이내에 계좌를 갖고 있는 주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할 때 열흘 이내에 그 통지가 딱 가면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통지유예 청구를 갖다가 금융기관에 해가지고 열흘이 지난 그 이후에 통지가 갈 수 있도록 한 게 있거든요. 그 통지유예 청구를 아마 청구서를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 계좌를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갖다가 막 펼치신 것 같은데 근거가 없다면 저건 상상의 나래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목할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 관련해가지고 금융실명법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나 이렇게 계좌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법원에다가 그 영장 발부했는지 여부를 뭐 국회를 통해서든지 확인하면 금방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고 반부패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 반부패 수사부장을 할 때 그때 그 법원에다가 유시민 이사장 등과 관련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거짓말한다라고 하면 그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일 테니까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는 추측인 거고 한동훈 검사장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상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견해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 씨든 누구든 범죄 혐의 있으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임무다.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말이죠, 이건. 유시민 씨든 누구든 상대가 노무현 재단이든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 맞다. 저희 기자들도 권력을 가진 자들 뭔가 법적으로 되지 않는 불법적인 영역이 있으면 기자들은 취재하는 게 당연히 의무죠. 상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근무 당시 유시민 씨에 관련 수사 계좌 추적한 사실이 없다.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 김영주 의원님 도대체 뭘 걱정해서 작년부터 저런 얘기를 계속하는지 알지 못한다. 요게 상당히 좀 한번 뼈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유시민 뭘 걱정하냐? 뭐 걱정하고 있는 거 있어? 뭐 이런 뜻입니까? 심지어는 나는 관심도 없는데 예. 본인 혼자서 이렇게 제발 저리 하냐 이런 취지일 수도 있는 추측입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봐도 유시민 그 이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썰들이 있고 이런 어떤 찌라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요한 줄거리로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씨를 보고 이사장을 보고 있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당한다든지 계좌 추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어떤 유심 관련해서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아무래도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다라는 차원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한수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네. 흐름이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서지현 부대 네.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의 이 주장이 근거가 없는 상상의 날이라면 유시민 이사장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은 작년 12월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은행의 어떤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은행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또 말씀하신 상상의 날일 수도 있고 추측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단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저는 한동훈 검사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안 했으면 안 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해한 거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뭘 걱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사실 또 감정이 섞여서 감정 싸움이 된다.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또 두 분이 다 어떻게 보면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시니까 좀 이제는 조금 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이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감찰을 총지휘하는 새 서울 고검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상철 신임 서울 고검장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차별화 가능성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법연수원 동기다.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며 기수 에이스로 평가가 되고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가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상철 신임 고검장이 한동훈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어떤 물리적 충돌을 감찰한다는 거죠. 들여다본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도 아니라 원칙대로 감찰할 거다.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은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또 부임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부임 다음날 어제 오전 감찰 진행 상황 보고받았고 직접 키를 잡고 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는 감찰 대상자들의 저항이라는 것. 이달 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영대 전임이죠. 고검장을 찾아가서 통보 말아달라, 소환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감찰 대상자들이 과연 감찰에 응할지가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새 서울고검장 인선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 아니다, 이런 관측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검장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때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고검이라는 게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검찰 인사에서 크게 주목받던 자리가 아닌데, 이번엔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 관련해서 감찰을 지금 서울고검에 맡다 보니까 서울고검장에게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글쎄요,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누구누구 사단이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추미애 사단이니 추미애 라인 이런 평가 그리고 이런 분석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다수 법조계에서는 신임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어떤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부임 다음날 바로 감찰부터 챙겼다는 거 봐서는 지금 어쨌든 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그 검사들끼리 육탄전이 벌어졌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초유의 일이고,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치죠.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제 이거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서 국민에게 또 그것을 이제 알릴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검장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좀 빨리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건데, 얘기한 것처럼 사실 중앙지검에서 협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될지가 이제 문제일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퇴 안 한다, 묵묵히 제1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요. 구내식당 등에서도 감사원 직원들을 적극 격려했다라는 거고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최 원장이 원전 감사가 재차 연기되는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거의 꺼내놓았던 사직서를 다시 거두면서 최소한 이번 원전 감사만큼은 책임지고 매듭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풀에 선정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그리고 세 번째는 롯데리아 직원들이 집단 감염이 됐어요.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백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 백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김남국 의원 등등이 백서 집필을 주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길래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체적으로 조간신문들의 해석은 조국은 잘못 없다라는 내용이 백서의 주를 이룬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돼서 백서 내용은 조 전 장관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과정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나 딸의 도덕성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목고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다.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다라고 학교 탓을 했습니다. 딸 위조 표창장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 백서는요, 말로 부탁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표창장을 부디 위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서 조금 좀 놀랍습니다. 이 표창장을 말로 부탁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이라고 얘기한 건지. 자, 그리고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돼서 재테크는 투자에 안목이 있는 친인척, 하다못해 은행 창구 직원의 도움이라도 받는 게 상식이다. 한국 사회의 상층 엘리트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일반적 관행과 도덕성에 비춰보면 상식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백서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백서 내용대로라면 이 교육제도 탓 때문에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딸이 1저자가 된 거예요. 학교 탓이고 제도 탓이고 그리고 뭐 있을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걸 표창장. 갖고 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했나? 조국은 크게 잘못이 없다. 이게 이 보도대로 한다면 백서의 내용이죠. 이 교육제도가 잘못이 없었으면 조 장관의 딸도 1저자로 등재가 안 됐을 거다라는 취지인가요, 그럼? 아니, 당연한 일을, 이렇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을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 취지죠. 왜 문제 삼느냐? 이재명 부장이 좋아하시는 인지 부조화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요거 박 대변인 개인 견해입니다. 개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백서 충분히 일단 보도된 내용 소개대로만 한다면 지금 왜 본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화가 나 있었던지 공정을 얘기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늘상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느 사회의 어느 이 선에서는 상식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이었고 이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는 늘 있었던 거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거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했느냐가 이 백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거는 사회를 보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이 시각의 인지가 굉장히 부조한 상황에서 집필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게 무려 한 560여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또 논란이 하나 있었잖아요. 몇 억씩 그 백서 비용 걷어가지고 과연 국민들 돈 받아서 이런 백서 만들려고 저렇게 했나라는 생각. 지금 여러 가지로 조국 백서가 과연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떤 생각으로 와 닿았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고 집필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정작 이 건에 대해서 나는 안 썼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분들 문제 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기자들한테도 막 고소고발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아니 저는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입견 없이 볼 건데 조국 백서의 내용 부분 중에 이 딸 위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 이게 사실 가장 거셌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녀 교육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총장 표창장을 위조까지 했느냐는 초유의 일일 텐데 조 전 장관은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백서 내용이 과연 조 장관 부부에게 도움이 되느냐 얘기가 뭐냐면 말로 부탁해도 조 전 장관 부부쯤 되는 정도면 쉽게 총장 표창장은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굳이 위조하느냐. 그러니까 항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 안 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네. 그러게 말입니다. 왜 백서를 만들었냐.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백서가 진짜 도움이 될까요? 백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 표지를 하얀 색깔로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또 객관성을 가지고 하고 또 그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이것은 조국 백서라기보다는 조국 변호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국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곡학 아세죠.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엘리트가 되든지 엘리트들은 이런 거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을 미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역시 개인견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앞으로는요. 미국 재선에 관련된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 부통령 후보로 여성이 지목이 됐는데 상당한 엘리트 여성이 지목됐습니다. 바로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일단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의 합동 유세 대목도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Kamala, as you all know, is smart, she's tough, she's experienced, she's a proven fighter for the backbone of this country, the middle class, for all those who are struggling to get into the middle class. She's ready to do this job on day one. Joe, when you called me, I am incredibly honored by this responsibility, and I'm ready to get to work. After the most competitive primary in history, the country received a resounding message that Joe was the person to lead us forward. And Joe, I'm so proud to stand with you. 자, 이제 미국 재선 정치 소식을 이제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 상대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She was very disrespectful to Joe Biden, and it's hard to pick somebody that's that disrespectful. And I thought she was the meanest, the most horrible, most disrespectful of anybody in the U.S. Senate. 아무리 경쟁자면 비열하고 끔찍하고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도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비열하다 할 수 있고 끔찍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부사 가장. 네, 이런 가장.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행동에서는 가장 비열하고 그렇죠. 이렇게 무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선거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것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 어떤 인종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세. 그리고 재력가로서는 충분한 것인데 이걸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데 바이든
또 후보 입장에서는 77세잖아요. 그럼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임제이기 때문에 이 2번 연속하게 됐을 때 고령일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55세 그것도 흑인 여성 첫 부통령 후보로 함으로 인해서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 단지 여성 부통령이라는 그 후보 자체만으로 그 미국 유권자들이 투표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 비전을 더욱더 보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세 번째 합불 소식인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롯데리아 직원들이 집단 감염이 돼서 롯데리아 매장 몇몇 곳이 일시적으로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롯데리아 집단 감염 속출, 방역 비상. 사실은 이 롯데리아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점이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롯데리아 직원 11명이 무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롯데리아 서울 매장, 점장 등 직원 10명, 롯데리아 분자 역점에서 회의를 했다. 이후 족발 치킨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최종 참석 인원이 19명. 그래서 확진자가 소속되어 있는 롯데리아 매장 8곳이 일시 지금 폐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게 일단은 롯데리아 확진 직원들의 건강이 가장 먼저 걱정되고 또 매장 직원들이기 때문에 손님들을 응대했을 텐데 혹시 손님들 중에 확진자가 더 나오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들고 또 세 번째는 롯데리아 매장이 8곳이나 지금 일시 폐쇄가 됐기 때문에 롯데리아 측으로서는 굉장한 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걱정이 되고.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요즘 어느 정도 이제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임도 하고 모임 끝나고 회식도 하고 이번에도 롯데리아 점장 등 직원들이 1차 족발집 가고 2차까지 가서 치킨집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모임에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파가 된 거니까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제 전파가 됐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리아가 그냥 어떤 닫혀진 그런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또 저렇게 전파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이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하강이나 아니면 소강 상태인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아직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정 변호사님 롯데리아 직원들 임무가 뭐였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뭐 카운터에 손님을 보는 일일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일일 경우는 더욱더 좀 걱정되잖아요. 그 사람이 먹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제 친구 중에도 점장이 있는데요. 점장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지시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손이 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장이 직접 카운터도 보고 또 조리도 하고 그렇게 일을 갖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가 좀 전에 속보에서 봤지만은 그동안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고 국내 전파는 뭐 단단히까지도 내려갔습니다만 최근에 국내 전파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오늘도 지금 47명이 국내 전파 사례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9명이고 국내에서는 47명이면은 오히려 국내에서 지금 지역 감염이 어디선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 발생 47, 해외 유입 9명. 네, 그러니까 이 경각심 우리가 가지고 코로나 여전히 우리 옆에 계속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좀 느슨해지면서 휴가철도 되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같이 회식도 많이 하고 광화문 일대 가보면 뭐 식당들이 다 빽빽합니다. 걱정입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장마전선이 주춤하면서 어제 오늘 습하고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다고 합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허영 캐스터, 오늘도 좀 습하고 덥다고요? 네,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틈을 타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진 모습인데요. 오늘도 낮 동안 폭염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감도 더욱 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동안 서울은 30도, 강릉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낮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정도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중국 곳곳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에 내리는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는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앞으로 주 후반까지 집중 호우가 예보돼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라이브 방송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조국 백서는 정말 조국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주제로 오늘 치열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오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재명 부장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토론 제목입니다. 조국 백서는 조국에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토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